자, 여러분 20강 이제 투자자산까지 왔습니다. 자, 기운들 내시고 한번 쭉 또 보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투자자산은 의의가 뭘까요? 첫 번째, 그럼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렇죠?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 만약에 토지를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투자 자산이 아니라 유형 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재고 자산이 돼야 되겠죠. 즉 자산은 요 자산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투자 자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기 금융 상품이에요. 여러분 장기 금융 상품은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금융 상품이지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사례를 같이 한번 보시죠. 1월 5일 날 국민은행에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정기적금 가입하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장기성 예금으로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 장기성 예금은 장기 금융상품에 속하는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5일 날 자금이 부족해서 위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세후 이자 소득으로 84만 6천 원과 함께 당좌예금 통장으로 회수가 되었다. 자, 여러분 이자를 받게 되면 은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주죠. 그래서 세금을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게 15만 4천 원이래요. 그러면 전체 이자는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분개해야 되냐면 우선 차변에 있던 장기성 예금 자산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됐으니까 당좌 예금이 증가하는데 1,000만 원하고 84만 6천 원까지 합치면은 1,084만 6천 원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발생한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1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금 미리 낸 거는 나중에 이 법인기업이 법인세를 내기 전에 미리 낸 거예요. 결국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선납세금으로 분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분개는 또 헷갈리니까 한 번 더 고민해봐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계정 과목입니다. 자,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건물하고 토지는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되겠지만 건물과 토지를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건물, 토지 이렇게 유형자산으로 구분이 돼야 되죠. 자, 만약에 건물 토지를 부동산 매매회사여서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상품, 재고자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 샀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유 목적이 어떠냐는 거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사례 한번 볼게요. 10월 4일 날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토지 3천만 원을 어물 발행해서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차변에 토지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투자 부동산으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음 발행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급어음 이렇게 하시면 되나요? 지급어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상거래가 아니니까 어음을 발행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 토지 취득세 200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에다가 200만 원까지 하게 되면 얼마에 취득한 거예요? 그렇죠. 3,200에 취득이 된 거죠. 자, 요 취득세 추가로 지급한 거는 현금으로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1월 5일 날 토지를 3,500만 원에 처분하고 타인한테 수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3,500만 원에 받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을 거고요.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투자 부동산이 없어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300만 원은 자, 3,200짜리를 3,500에 받았으니까 300만 원은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영업 활동과는 관련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입니다, 여러분.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회계에서는. 자,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유가증권은 크게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이 주식이나 채권을 단기간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이 주식이나 채권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지만 중간에 매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갖고 있고 중간에 팔 수도 있을 것 같다. 중도에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구분해 주는 겁니다. 자,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의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어요. 왜? 만기 보유 증권의 의미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하거든요. 채권은 기간, 만기가 있지만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주식의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구분될 수 없다는 것도 체크해 주세요. 자,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사실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기 때문에 당좌 자산으로 구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을 그냥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넣는 거니까 설명의 흐름상 여기다 넣는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구분을 하고요. 채권의 경우에는 약정된 기간에 이자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부터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어디 가서 취득을 하죠? 증권사에 가서 취득을 할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중개 역할을 하는 증권거래소에 가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에다가 수수료 등과 같은 이런 어,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자, 여러분, 사실은 자, 내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무적인 걸 고려해서 특이하게도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로 규정해 놨습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해놨냐 하면, 자, 주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A 회사라는 기업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B 회사, C 회사, D 회사 이렇게 여러 회사를 투자할 텐데, 이때 지급한 수수료를 다 회사별로 이거를 다 분배해 주기가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편의를 고려해서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를 하더라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좀 특이합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1월 10일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주당 6만 원에 취득하면서 증권사 수수료 7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취득을 했다. 자, 그럼 보통예금이 얼마 나갔겠어요? 그렇죠. 요게 600이죠? 한 주당 6만 원인데 100주니까 600이죠. 자, 그리고 아이고. 자, 600이에요.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 7만 원까지 하면 607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때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607만 원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었죠? 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취득한 원가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취득원가 이걸 다 회사별로 배분하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 편의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때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으로 구분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제조업이나 상기업에서는 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구분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우리 프로그램을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에서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코드 번호대를 사용해요. 프로그램에는 계정 과목이 다 코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조회해서 입력하시는 건데 900번대를 사용하는데, 이건 프로그램 입력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주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식의 경우에는 취득할 당시에 구입 금액보다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그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기말에 결산할 때 만약에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 반대의 경우 공정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로 처리해서 영업 외비용으로 인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사례 보시면 12월 31일 삼성전자 주식 기말 결산 시에 한 주당 7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에 취득을 했었죠? 그렇죠? 6만 원에 취득을 했었죠, 방금. 그래서 만 원만큼 오른 거고 보유 주식이 100주니까 10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증가한 걸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6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한 주당 4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하락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6만 원에 취득했는데 4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200만 원만큼 손실이 났겠죠. 100주니까. 그렇죠? 한 주당 2만 원이 손실 난 거니까 100주니까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00으로 해서 영업 외비용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이 감소한 걸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단기 매매증권을 언젠가는 처분할 거잖아요. 그럼 처분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금액이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반대, 그러니까 처분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해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으로, 즉 영업의 손익으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금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헷갈리는 게, 자,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할 때도 수수료가 들어가지만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도 증권사에다 수수료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처분할 때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분 이익이나 손실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5월 10일 날 삼성전자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6만 원에 취득을 했었는데 이거를 8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100주에 6만 원이면 600만 원이 단기 매매증권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 8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800만 원이 들어왔을 건데 증권사에 처분 수수료로 4만 원을 지급을 했대요. 그럼 요걸 4만 원을 제외하고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800에서 4만 원을 빼면 796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600만 원짜리를 796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겠어요?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196만 원일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안 하고 자, 현금 800만 원을 받은 거고 800만 원 받은 거고 200만 원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수수료 비용으로 4만 원이 처리가 되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으로 2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결국에 단기 순이익이 196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으로 처분 이익을 잡고 4만 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잡는다 하더라도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자, 근데 우리 회계 이론에서는 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처분할 때 이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처분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았을 거니까 이걸 별개의 비용으로 보지 말고 처분 이익에서 조정을 하라는 거예요. 처분 손익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자, 너무 제가 깊은 의미를 부여한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자,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처분 손익에서 조정을 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밑에 거 한번 보시죠. 좀 지우고 아까 지저분하니까. 자,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주당 5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 시 증권사에 처분 수수료 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자, 500만 원이겠죠. 500에서 2만 원 제외하면 498만 원이겠네요. 자, 600만 원 없어지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겠어요? 2만 원을 포함하면. 그렇죠. 102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처분 시 수수료는 처분 손익에서 조정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여러분? 자, 이제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라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그렇죠? 장기 투자한 겁니다. 근데 이 개정 과목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중간에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중간에 매도가 가능한 거죠. 중도에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이 단기간에 취득이 되고 처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산과 동일하게 취득할 때 들어간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일반적인 자산 취득과 동일하게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길동상사의 주식 100주를 주당 5만 원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증권사 수수료 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100주에 5만 원이면 500만 원인데 10만 원의 수수료가 나갔으니까 51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 평가 똑같이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올랐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만약 공정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뭐냐 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단기간에 실현될 게 아니죠.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영업의 수익 비용으로 인정을 해줬죠.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언제 현금화될지, 즉 언제 실현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불확실한 평가 손익, 미실현 손익을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에 포함한다면 잘못된 성과 보고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미실현 손익으로 봐서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기록을 해놨다가 처분이 됐을 때 그때 처분 손익으로 대체하게끔 규정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관련된 사례를 보시죠. 자, 사례 1번입니다. 12월 31일 길동상사의 주식이 기말 결산 시 한 주당 6만 원으로 공정가치가 상승했다면, 자, 한 주당 장부 금액이 5만 1,000원이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만큼 오른 거예요? 510만 원이었는데 600이 된 거니까 평가 이익이 90만 원 오른 거 맞죠? 자, 길동상사의 주식을 한 주당 7만 원에 처분하면서 현금으로 수령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5만 1,000원에 취득을 했었지만 지금 6만 원으로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직전 연도 말에, 그럼 지금 장부에 있는 금액은 6만 원인데 7만 원의 처분이 됐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매도 가는 증권은 지금 최종 6만 원으로 장부에 평가되어 있으니까 600만 원이죠. 100주니까. 자, 그리고 7만 원에 처분했어요. 100주를. 그럼 700만 원이 현금이 들어왔겠죠. 그 우리 생각에는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100만 원은 당연히 실현이 됐지만, 자, 여기 봐봐요. 직전 연도 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으로 자본에 반영해 놓은 게 얼마가 있었어요? 90만 원이 있었죠. 근데 이게 처분이 되면서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 미실현 이익이 실현된 거죠. 그러면 이 대변에 있던 매도가증권 평가 이익을 차변으로 없애면서 얘를 처분 이익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90만 원도 처분 이익에 포함돼서 190만 원이 처분 이익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해 놓은 이유는 매도 가는 증권의 평가 손익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니까 우선 수익 비용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게 근본 취지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사례 2번이에요. 12월 31일 길동상사의 주식이 기말결산 시 주당 5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5만 1,000원이었는데 5만 원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만 원만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걸 4만 원에 처분했대요. 자, 100주를. 그럼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매도 가는 증권은 직전 연도 말에 5만 원으로 평가해 놨으니까 500만 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 그러면 100만 원만큼 이익 아니야? 이렇게 아니지. 여기 있죠. 100만 원만큼 손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100만 원은 실현된 손실이니까 손실로 잡는 거 맞지만, 자, 여러분 잘 봐요. 직전 연도 말에 평가 손실 우리가 얼마를 잡아놨죠, 여기? 10만 원을 잡아놨죠. 이 10만 원을 직전 연도 말에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본으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처분이 됐을 때 비용화된 거니까 요 대변했던 거를 차변으로 이렇게 해서 매도가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면서 이걸 비용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100만 원하고 10만 원까지 포함해서 매도가증권 처분 손실이 1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 보면, 매도 가는 증권은 기말결산 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런데 미실현 손익이니까 재무상태표의 자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미실현 손익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구분해 놨다가 나중에 처분됐을 때 처분 손익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상당히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 만기보유증권입니다. 자, 만기보유증권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었냐면 주식은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만기보유증권의 의미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유가증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근데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주식은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없죠. 자, 만기보유증권도 매도가는 증권과 마찬가지로 어,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매도가는 증권과 마찬가지로, 자, 1월 10일 주식 100주를 주당 6만 원에 취득하면서 증권사 수수료 7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으로 취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때는 자, 이때는 교재 95쪽이죠, 여러분들. 자, 이때는 자, 이때는 6만 원에 취득을 했고 그렇죠? 7만 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600, 100주니까 607만 원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607만 원이 취득원가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적으로 수수료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거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일반 자산 취득원가처럼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기말평가입니다. 자,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평가,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유효자율에 의한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자, 이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당연히. 자, 이 부분은 비유동부채 4차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는 지금은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삼각 후원가? 이건 사채에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가 사채편에서 정확히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자, 이로써 이제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까지 봤고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산. 투자자산, 단기 매매증권은 당좌자산이에요. 근데 이제 유가증권 편에서 같이 설명한 거라고 얘기했고요. 투자자산, 그래서 장기금융상품,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런 투자자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자, 장기대여금이에요. 장기대여금은 결산일로부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할 대여금을 말해요. 투자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만약에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요거는 당좌자산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 사례 보시죠. 1월 3일 날 길동상사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3년 후에 회수하기로 했다. 그럼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장기대여금. 자, 이자 20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이제 대변의 단기대여금 자산이 감소했겠죠. 자, 더 받은 20만 원은 뭘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보시는 분들 있죠? 교재는 지금 몇 쪽이냐면 96쪽이죠. 96쪽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교시에서는 투자자산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계정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고, 다음 강에서는 투자자산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